경찰이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가해자가 다시 찾아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건의 내막을 파헤쳐봅니다. 자, 저희가 이 피해자하고 연락이 직접 닿았습니다.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피해자 주장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에 만났습니다. 그런데 전 남자친구는 사귀는 동안 폭언을 수시로 했고요. 피해자가 친구 관계인 남성을 만나는 것도 싫어했다고 합니다. 몇 차례 이별 통보를 했는데 전 남자친구는 피해자가 숙식도 하고 운영도 하고 있었던 서울의 한 카페에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기도 하고 피해자 앞에서 자해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전 남자친구가 바람을 피워서 지난 4월에 헤어지려고 했는데 카페로 찾아와서는 잘못했다고 하고 전 남자친구의 어머니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과 다시 만나면 어떻겠냐, 한 번만 아들을 봐달라, 내가 당장 서울로 올라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전 남자친구의 어머니와는 몇 차례 만난 적이 있었고 또 전 남자친구의 가족과는 각별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결국 마음이 약해져서 다시 생각해보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다시 노력해보기로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이 남자친구란 자만 봤으면 바로 이별 각이었는데 그 어머니라는 사람이 끼어들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 부산에서 전 남자친구와 함께 다른 친구들도 같이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 피해자가 그 전 남자친구가 이제 바람 피웠던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헤어졌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리를 마치고 나는데 이 전 남자친구가 왜 다른 사람들이 있는 데서 내가 그런 얘기를 들어야 하다면서 그때부터 이제 뭐 옷이 찢어질 정도로 또 폭행이 있었던 겁니다. 잡아당기고. 하지만 그러고 나서 다시 또 나 이제 더 이상 뭐 그런 짓 하지 않을 테니까 어차피 너 어디 잘 데도 없으니까 숙박업소에는 같이 가자라고 했답니다. 근데 피해자 같은 경우는 이미 공포에 좀 질려 있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끌려가다시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숙박업소에 들어가자마자 폭행이 이어졌고요. 또 결국에는 이 성폭행까지 저질렀습니다. 그 다음에 휴대전화도 뺏고 폭행의 욕설에 감금 상태에 있다시피 했었는데 숙박업소에서 잠깐 이제 전 남자친구 한눈을 파는 사이에 그 전 남자친구 형에게 연락을 해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저게 끝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피해자 주장에 따르면 실제로 이제 서울로 기차를 타고 오고 난 이후에 이제 경찰에 신고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본인이 좀 두려워서 자기가 있는 그 카페로 돌아가지 않고 임시 숙소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피해자는 이별을 그 남성에게 통보를 했고 그 남성도 알겠다라고 이제 수용을 해서 뭐 일단락이 되는 줄 알았는데 그 이후에 또 다른 일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조금 있다가 그쪽에서 연락이 오는데 물건을 돌려줄 게 있는데 무서워하니까 내가 이거 어떻게 돌려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이제 뭔가 이제 둘이가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것을 보이는데 많이 미안하다, 뭐 정말 미안하다 이런 연락 문자들이 계속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피해자 같은 경우는 그 남성이 그 이후에 어떤 식으로 또 돌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무서워서 단문도 하지 않고 문자도 보내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저 남성 하는 행동 보니까 남성으로서 글쎄요, 다른 여성들이 좀 사귀면은 좀 곤란한 그런 어떤 성격을 가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야말로 집착이죠, 집착. 예, 그게 또 스토킹으로 이어진 겁니다. 심지어 주거 침입까지 했습니다. 피해자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창문으로 들어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창문을 환기시키려고 항상 열어놓는데 굉장히 작아요. 시도를 계속 하더라고요. 3번 정도 시도해서 들어간 거예요. 전화가 엄청 많이 왔고 가게다 어딘데 언제까지 핸드폰 꺼져 있나 보자, 그만하고 가게 온나, 나는 할 얘기 많다, 뭐 이렇게 보냈고요. 앉아서 술 먹고 있더라고요. 진짜 제정신 아니구나, 나는 이렇게 피해자 보호센터에 있는데 쟤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진짜 보호소 안 있었으면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네, 완전 무서웠죠. 자, 이 인간이 혹시 몰라서, 혹시 내가 있는 곳으로 일터이자 주거인 카페로 찾아올까 봐 싶어서 정말 그 가능성을 걱정해서 임시 숙소에 갔는데 아니나
하니까 저렇게 찾아왔더라. 맞습니다. 그리고 카페를 무단 침입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었습니다. 문자도 여러 번 보냈는데요. 내 전화만 안 받는다. 다시는 연락 안 할게. 보고 싶다. 나 춥다. 전화 받아. 앞으로 같은 상처 안 줄 자신 있다. 찢어진 내 사진 들고 갔으면 돌려놔라. 이제 무섭게 연락 안 할 테니까 사진 돌려줘.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전 남자친구는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 4월 20일 환기를 위해서 열어뒀었던 이 카페 작은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카페 뒤쪽 창문을 통해서 불이 꺼진 카페로 들어와서는 밖에서 보이지 않게 블라인드도 내렸고요. 또 커피까지 만들어 마셨습니다. 그리고 카페 안에서 술도 마시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문자 보면 전화를 부탁합니다. 가게 앞이다. 한 번만 제발 이런 문자를 보냈고요. 2시간 30분가량 머물렀는데 피해자는 가게에 있다는 문자를 보고 휴대전화에 연동된 카페 CCTV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카페에 있는 걸 보고 놀라서 신고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피해자가 네. 이 라이브로 이 상황을 봤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확인을 하고 신고를 한 겁니다. 이후 경찰이 출동을 해서 남성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지난 4월 18일에도 가게 앞에 짐을 놓고 간다면서 사진을 보낸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침입을 한 게 아니라 그냥 놓고 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아니었던 거죠. 가해자가 돌려주겠다고 한 짐에 피해자 가방도 있었는데요. 여기에 들어있던 카페 열쇠를 이용해서 들어온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습니다. 이별을 통보한 이후에 전화 30통, 문자 61개를 보내는 등 스토킹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는 됐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지금 이 시간까지도 하루하루가 정말 살 얼음판 같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짚어보죠. 영장이 기각됐어요.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했는데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피해자 얘기 계속 들어보시죠. 그 영장은 기각되고 시장에서는 나오고 얘는 자유롭고 저는 이렇게 피폐해졌다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저 아이 하나로 인해 가게도 못 가고 그런 선택을 한 저에 대한 실망감과 앞으로 미래가 안 그려져서 내가 겪은 일이 사람들한테 아무것도 아니구나. 쟤는 저렇게 자유로운데 나는 읽어놓은 것도 다 망하고 너무 억울했어요. 쟤는 언제든지 날 찾아올 수 있다는 두려움. 거기에 알아서 하는 거고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백 변호사님, 저희가 지난주에 전해드린 이 교재 성폭력 사건하고 똑같아요. 자, 영상이 있어요. 무려 성폭행을 2번이나 당하는 그 홈캠 영상이 고스란히 남겨 있고 그걸 저희가 방송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가해 남성은 불구속 상태에서. 자, 지금도 보시잖아요. 그 임시 거주지자 카페 그냥 뭐 뒷문으로 해서 들어온 거. 그런데도 지금 영장 기각. 사실 정말 답답한 상황인데요. 일단은 체포가 되면 48시간은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실질심사가 열리는데 시간이 제가 보기에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수사를 할 시간이. 그 의미가 뭐냐면 뭐 제 추측입니다만 이거는 일단 저 남성이 성관계 사실 자체를 부인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같이 숙박업소에 간 건 맞으나 성폭행이 아니라 성관계 자체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뭐 저기 간 것은 헤어지고 나서 뭐 그 문자 같은 거 욕설 같은 거나 위협하는 게 별로 없었다면 그냥 내가 용서를 구하려고 갔던 거지 뭐 방법을 잘못했으면 죄송하다. 뭐 이런 식으로 아마도 실질심사 과정에 주장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재판부 입장에서도 영장을 기각한 이유가 저 남성 주거 일정하고 증거인멸 우려 없고, 왜냐하면 지금 거기에 있는 건 증거 다 있잖아요. 우리 주거 침입한 거는 성범죄 부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 저 부분은 아마도 본인의 결백함을 주장을 했는데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기각을 한 것 같습니다만, 소위 말하는 이런 데이트 폭행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법원이 조금만 더 진지하게 좀 바라봐 줬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은 좀 듭니다. 자, 교수님, 그래서 말이죠. 저 영장을 기각한 판사님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크게 후회할 일이 저 이후에 곧바로 벌어졌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구속 영장이 기각이 됐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이 여성 같은 경우는 좌절감을 느껴서 그 남성이 자기를 찾아와서 해코지를 할까 봐 그게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막 극단적인 그런 그 선택, 즉 투신을 갖다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조는 됐는데 척추, 골절 등 전치 14주 중상을 갖다 입었다라고 이제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11년 동안 카페 알바를 하면서 모은 돈으로 본인이 이제 카페를 갖다가 열었는데 이번 기회에 카페도 다 문을 닫았고요. 또 뭐 대학원 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상황이 뭐 가서 공부를 할 그런 상황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주 이 남성이라면은
아주 그냥 그 기피증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이 어떤 심적인 그런 어떤 불안감이 아주 있다라고 하는데 남자 하나 잘못 만나서 그냥 이 여성 한 명이 폐인이 돼가는 과정이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전형적인 어떤 스토킹 범죄로서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그냥 놔두면은 앞으로 큰 일을 갖다가 벌이게 될 것 같기 때문에 빨리 조치가 필요하고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면 그 어머니라고 하는 사람 자기 아들이 저 정도가 되면 자기 그러니까요. 아들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여자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만나게 해달라. 이제 그것도 다 연락 끊고요. 이제는 본인도 마음을 정리하시고 뭔가 우리 사법당국에서도 뭔가 조치를 갖다가 할 시점이 왔다라고 봅니다. 저희가 이제 양 변호사님 교제 이 폭력 이거 말씀드릴 때마다 항상 저희가 얘기하는 게 둘 중 누구 한 사람 죽어야 끝나는 진짜 싸움이다라는 얘기 계속 하잖아요. 자, 들어보세요. 올 1월부터 4월까지 교제 폭력으로 입건된 피의자가 4,400여 명입니다. 그중에 구속된 사람이 82명. 구속률 1.87%. 이 교제 폭력과 관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들이 지금 있고 국회 차원에서 법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정리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사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짧은 시간에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4월에 다시 만났다가 다시 사건이 벌어지는 것도 한 열흘 간격도 안 두고 벌어지다 보니까 아까 이제 백 변호사도 경찰에서도 이 수사가 좀 미뤄졌다라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 같은 경우는 아예 적용할 여지도 없이 그냥 짧은 시간에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바로 집으로 그 임시 거주지로 들어왔기 때문에 주거 침입은 적용이 가능했는데 저도 이제 성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부인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을 하면서 DNA 결과를 이번에 첨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DNA 감정 결과마저도 없는 상황에서 처음에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는 이제 위험성이 있다라고 봐서 신청을 했지만 법원 입장에서는 증거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어서 이번에는 아마도 영장이 다시 발부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뭐 제가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뭐 예외로 두자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만큼 이 교제 폭력과 관련해서는 생각보다 너무 많은 다양한 것들이 있어서 그만큼 법을 또 꼼꼼하게 잘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저희가 이 전 남자친구라는 사람한테 저는 솔직히 이런 사건을 전하면서 입장을 들어야 된다는 이 상황 자체도 웃기 코미디입니다, 진짜. 하지만 그래도 뭐가 됐든 불구속 상태였고 하니까 입장을 들어보려고 연락을 했어요. 지금은 인터뷰를 할 마음이 없습니다 하고 툭 끊어버리더랍니다.